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신청하셨나요? 소상공인이면서 한 사람이 최대 220만 원까지. 제가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또 시내버스 파업, 시민은 뭘 뭐냐. 뭐 이렇게 나가죠. 조합이 좀 이상했어요. 지금 1년도 안 돼서 대표이사가 2번이나 바뀝니다. 뭐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복지시설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데 지정기탁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리고자 하는 이거 비상수단이잖아요. 소비활동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또 가족 경영을 하다 보니 횡령, 배임, 버스 종사자들과 회사 간의 분쟁. 긴급생활안전자금 지급한 뒤에 네. 돈의 소비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을 했더라고요. 최대한 2조 원대 경제 유발 효과가 나지 않을까. 꼭 소상공인에게 줘야만 그 소상공인의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느냐. 그건 실제 아닙니다. 소비활 소비층을 많이 네. 폭을 넓힌 게 맞지. 대중교통 체제를 완벽하게 개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프로가 하는 것들을 아마추어가 습득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 거죠. 오늘 새벽에 새벽에 보면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주 애썼다 진짜나. 오늘 출근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출근 안 하는 날이지. 아, 정말요? 이제 주 5일째 때문에 강원일보 진짜 좋아졌어. 다시 가실래요? 아니 수습 기자들도 요새 수습 기자 교육도 시간이 야간에 그럼. 안 한다며. 야간 하는데 하면 수당 주지. 아 수당을 줘요? 그럼 야간 우리 때는 저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건 기사 써가지고 한 놈만 통과를 못하면 다 남아 있어야 돼. 새벽 1시까지. 걔 통과할 때까지. 이거 사건 발생 단신 그거 단신 기사 검사 맞고 다 통과해야지. 수당이 어디 있어 수당이 그때. 아, 저 여기가 FD 자꾸 하나 떨어져. 뽑아주세요. 왜? 저 앉아갖고 슬레이트 출연자하고 메이크업. 근데 그거 조금 있으면 점점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좀 한번 앞쪽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앞에가 본드가 내가 봤을 때 잘 안 요거 붙어서. NG 장면에 나온다. 클로즈업으로 1부 때랑 2부 때 눈 크기가 달라서. 코로나19가 장기전 뛰는 와중에 이번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들 신청하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신청하려고요. 상품권으로. 상품권으로. 네. 상품권으로 신청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기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 이제 기부를 하려는 거를 현금으로 하는 것보다 상품권으로 해서 그나마 좀 지역에 돌아갈 수 있게 네네. 좀 취약계층이 하자고 우리 부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의해서 이제 얼마 받으세요? 3명이라서 80만 원입니다. 아, 맞아요. 3인 가구. 요건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만 해당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소상공인은 아니니까 저희. 아, 맞다. 저도 춘천이면 또. 네. 특이한 게 저는 주소지는 원주로 돼 있고 가족들은 강릉에 사는데 난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집 애들이 내 그 건강보험 밑으로 돼 있었나 봐. 그래서 우리 집에 계신 분이 검색을 했는데 자기 1인 가구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어디로 갔어? 근데 내가 조회를 해보니까 3명 가구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게 주소지가 다르면 부부라 하더라도 따로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선배님은 원주에서 예. 80만 원. 원주에서 80만 원. 그리고 이제 강릉에 계신 분은 혼자서 40만 원 40만 이렇게 원. 되겠죠. 네. 정부 지원금이니까. 그러면 총 가구를 따지면 12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렇네요. 또 네, 원래는 4인 가구지만 가구는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 원입니다. 20만 플러스요? 따져봐야겠다 이거. 아니 왜냐면 난 야, 실거주 네. 하는 데가 원주라서 지금. 근데 이미 이거 이제 기준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은 늦죠. 그렇죠. 늦더라도 좀 다음을 만나야 예상해서. 되는데, 저는 1인 가구니까 원주에 1인 가구에서 40만 원 이번에 40만 받습니다. 저는 카드로 신청을 했어요. 그냥 지금 제가 사용하는 카드. 카드사에서 엄청 신청하라고 막 문자 난리 계속 나요, 난리. 네, 오더라고요. 문자 계속 오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저는 어떠셨어요? 근데
저 1인 가구일 줄 알았더니 저는 이제 부모님을 아. 제가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돼 계셔서 저는 네. 80만 원 아, 부모님 네, 같이 네, 해서? 네, 예, 봤는데 저는 이걸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이거 이제 기부를 할까 네네네. 아니면 사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또 저는 사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세금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정부에서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기부를 해서 나중에 지금 당장 뭐 그렇게 급한 필요는 없으니 기부도 하고 나중에 이제 세금 혜택도 받을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네. 알아보니까 네. 그냥 돈을 받아 쓰는 게 낫다. 그렇죠. 네,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기부금의 경우에는 이제 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정액으로 누구나 이제 세액공제. 아. 그래서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기부하면 총 16만 5천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아, 때문에 100만 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더라고요. 아. 저는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빼준 줄 알았더니 네. 아니고 그래서 그냥 돈을 받는 게. 받아서 사용을 하고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사느냐, 뭐 몇 가구냐에 따라서 지금 받는 금액이 다 천차만별인 다르죠.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지원금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다 거의 정부 지원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급하는 별도의 비용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 뭐 춘천시나 원주시나 강릉시나 여긴 또 사정이 다 다르죠. 네, 네. 대상이나 금액이나 그렇죠. 그래서 총 금액은 강원도에서도 여러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구는 소상공인이면서 취약계층이면서 한 사람이 최대 220만 원까지. 어디 지역이에요? 춘천이에요. 그러니까 4인 가구이면서 춘천? 네. 아, 4인 가구이면서 취약계층이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이제 받고 도까지 받으면 2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 시군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받는 게 홍천이 네. 돼요. 그러니까 홍천의 경우에는 긴급재난안전지원금 정부의 4인 가구 일금 100만 원 받고요. 네. 그리고 생활안전지원금 홍천군에서 30만 원. 그러면 그리고 130. 강원도에서 40만 원. 그러면 170? 170만 원까지 이제 보는데 여기서 조금 비교가 되는 거는 그 소상공인이 춘천이 이제 인구가 네. 홍천보다 3배가 많잖아요. 28만 되고 홍천은 7만 정도 된단 말이죠. 네 배네요? 4배구나. 네 배. 4배인데 그 예산 규모는 212억 원은 홍천이 2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액을 제가 보니까 사실은 강릉이 제일 많아요. 강원도 내에서 534억. 그리고 두 번째가 원주시입니다. 네. 270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천이 212억 원. 그러고 나서 춘천은 보니까 104억이네요. 네. 그래서 강릉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강릉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강릉시가 강원도 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이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의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아직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뭘 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 전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 입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였고 예산 규모도 상당히 많이 세웠는데 네. 강릉 시민들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오해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춘천은 조금 이상하네요. 그럼 춘천은 좀 그 소상공인만 주는 거죠. 이게 좀 예산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그러니까는 일단 시의 입장에서는 예. 뭐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계층이나 업종은 소상공인일 테니 네. 거기를 집중적으로 생활 안전과 생업 보호를 하는 게 시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는 꼭 소상공인에게 줘야만 그 소상공인의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느냐? 그건 실제 아니다. 소비 활동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당초의 목적은 이 전체적인 경제라 활성화, 경기 활성화이라면 소비층을 많이 네. 폭을 넓힌 게 맞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이제 비판이 많은 거죠. 제가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네.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코로나19로 이제 상담 자체가 떨어지고 이제 법원 재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졌는데 저는 이 춘천시 소상공인 해당이 안 돼요. 아, 이 네.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려면
연 매출 1억 원 미만, 아. 네, 그리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지역의 이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요건에 해당이 안 되지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또 이 근로자들 수가 많으면 임금 줘야 되고 네.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그렇죠. 근데 수익은 안 들어오니까 비용이 늘어나면 이 요건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 많을 텐데 저는 이제 이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급도 못 받고 또 춘천시에서는 또 이제 시민들한테도 이제 취약계층이 아니면 지급이 안 되고 그건 뭐 정부 지원금밖에 아, 그러네. 최문순 도지사가 이제 기부하지 말고 네. 그냥 받아서 쓰자, 사용하자라고 좀 독려를 했죠. 왜냐하면 네. 안 쓰고 기부를 해버리면 그 돈은 다 국고로 국고로 귀속되니까 귀속이 되죠. 그게 강원도로 돌아올지 안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이거는 받아서 씁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긴급 재난지원금 취지라는 게 그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이 지원금을 줘서 소비 활동을 진작시키자는 얘기가 그런 취지가 있었으니까 이런 걸 좀 알리면서 임원 기자처럼 기본소득 받아서 네. 이거를 본인이 원하는 복지시설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데 지정 기탁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또 직접 뭐 상품권으로 받아서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리고자 하는 이거 비상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수단에 맞게 소비 활동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뭐 개인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최문순 도지사도 아내랑 2인 가구여서 이제 예. 60만 원을 받는데 이거를 이제 뭐 지역 상품권으로 받아서 전통시장에 물품을 사서 그거를 강원도에 있는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문순 도지사가 농산물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연일 그 SNS상에 네. 화제의 인물인 것 같아요, 보면. 또 이게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다. 좀 카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게 좀 사용처가 애매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대기업 자본이 들어간 곳은 기본적으로 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안 되고요. 골프장, 노래방, 레저업종 안 되고 카지노, 복권방 등 사행업종 안 되고 노래방도 안 돼요? 안 된대요. 아, 소상공인일 텐데. 네, 노래방 좀. 다만 이제 독특한 거는 이마트 노브랜드는 네. 된대요. 그거 대기업 왜? 자본 아니에요? 이게 본사가 있는 점, 뭐 가맹점, 그렇게 직영점? 직영점, 가맹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마트 노브랜드하고 GS 더 프레시라는 곳은 가능하다고 하고요. 백화점 내에서도 본점에 계약한 그게 아니라 임대 매장 예. 같은 경우 이렇게 붙여놨대요. 요 근래에는. 그리고 뭐 임대 매장이면 또 이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주유도 가능하고 그 정도로 좁혀졌고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하여튼 홈페이지 찾아가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요가 학원, 미용실 뭐 이런 학원은 예. 된다고 하는 것 같고 강원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총 한 10만여 곳에 가깝대요. 한 9만 5천 곳인데 이 중에서 뭐 식당이랑 기타 소매점이 가장 비중이 높고 예. 또 슈퍼 편의점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로 지역사 그거 가능할까요? 될까 모르겠어요. 저는 왜 아니 상품권으로 주는 거는 네, 상품권은 거래 네네. 당사자가 원하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저는 받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준다면 한번 준다면은. 받아야죠. 결제가 아니, 되느냐? 일단 가맹점에 카드 등록이 돼야 포인트로는 안 되죠. 돼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카드 포인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안경 맞추시는 분이 또 맞아요. 많고 또 이제 저도 그동안 미용실 못 갔는데 예. 미용실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맞아요. 저 뭐 치과 치료도 된다고 네네네. 그러죠? 네, 병원 약국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또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성형외과를 그렇게 많이들 성형외과? 간다고. 네. 성형외과도 가능하다고 이 기회에. 하더라고요. 네. 좀 이게 취지와 좀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현금으로 바꾸려고 네. 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제 보통 그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데 흔히 소위 말하는 이제 카드깡 깡이죠. 한다고 네. 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뭐 중고나라 네네. 뭐 이런 데에 이제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고 하고요. 이제 그게 뭐 만약에 뭐 40만 원짜리면 이거 35만 원에 해줄 테니까 뭐 받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분명히 이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올려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올려서 되파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환수할 네네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도 이제 환수하겠다. 네. 그래서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 용어 자체 검색을 못하게 한다든지 네네. 비록 뭐
안 되게 한다든지 해서 뭘 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네. 또 이렇게 지원금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은 신고해라 포상금 오. 주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좀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사용처에서 이거는 안 받습니다. 뭐 지역 화폐 안 받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면 그것도 처벌을 네, 받는 그것도 거죠. 처벌 대상이고 이제 사용처에서 예를 들면 뭐 카드 결제를 거절을 했다든지 하면 이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네. 또 처벌 대상이 되고요. 예. 또 수수료를 예.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근데 현금 주면 좀 싸게 해주고. 네, 현금 만약에 지역 화폐 쓰면 좀 비싸게 받고. 500원 두부도 4,000원짜리 4,500원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이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5월 6일부터 8일까지 그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전월에 비해서 한 18% 정도 증가했다. 이런 이제 네.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2월, 3월 달에 경기도의 그 해당 조사 대상 가맹점들의 평균 소득이 한 2,178만 원 정도 됐는데 코로나 사태 딱 터지자마자 이게 33%가 감소한 거예요, 매출액이. 그런데 이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뒤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18%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자 그 가맹하신 그 소상공인들의 89%가 잘했다. 또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한 80%에 달했는데 이게 상당히 일단 긍정적이라는 어떤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결과인데 요게 설문조사라서 제가 필수 고지 항목이 좀 있습니다. 아,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주식회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 지역 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신뢰 수준은 95%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9%포인트입니다. 자세한 거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한국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에서도 이제 뭐 지난달에 이제 긴급생활안전자금 지급한 뒤에 네. 돈의 소비 심리가 좀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는 한 최대 한 2조 원대 경제 유발 효과가 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경기도에서 지급한 거는 한 10만 원 정도. 네,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에 18%면 100만 원이면 그래서 100% 늘어나죠. 이게 현금으로 줬더니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잖아요. 저축을 하는 거죠. 안 써버리죠.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나 지자체에 지원하는 건 대부분 지역화폐로 주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것도 해당 주소지, 광역단체 내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드니까 기간도 정해놨어요. 몇 월까지 써라. 안 쓰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내가 쓰려고 아끼려고 하다가도 이거는 써야 되는 거고 또 뭐 명분도 좋잖아요.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거니까 이런 경기 유발 효과가 바로 단기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하여튼 뭉치면 잘해요. 네. 그렇죠. 때가 됐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기사 주로 이제 헤드라인 뽑는 방식이 또 시내버스 파업, 시민은 볼모냐 뭐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프레임이 시내버스 파업이 정당하냐 안 하냐 또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왜 했냐보다 일단 시민들은 당장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는 다른 기사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왜 파업을 했느냐, 해결 방법 없느냐. 하지만 이 과정에 파업하니까 시민들 불편하다. 이게 같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앞뒤는 이게 되게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니까 안 다루려고 그러거든. 맞아요.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진 어떤 사안들이 불거질 때마다 시민 불편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그런 걸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들도 좀 있긴 있잖아. 그래서 공영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공영제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게 나왔던 그 과정 속에는 그 시내버스 운송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고충들을 우리가 이제는 아니까 이제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파업은 정말 쟁의행위 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강력한 가장 마지막 진짜 나중에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남발을 너무 한다. 난무하는 거 맨날 툭하면 하니까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는데 너무
첫 남용하는 번째 카드막부터 막 너무 강력한 걸 꺼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도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이제 관공서에서도 겁을 안 먹어. 그냥 해. 하는구나. 그 전세 버스 투입해. 그렇게 가자는 거니까 계속 경색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한 대화나 이런 방안을 너무 강경 노선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잘 조명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 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하는 거라는 분위기가 잡혀야 되는데 갑자기 결행을 해버리고. 원주시청 앞 광장에 시내버스 정상화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원주 지역 시내버스 업체 태창운수는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으며 지난 2017년부터 법정 관리 중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여파에 승객이 크게 줄면서 경영이 더 어려워지자 지난달부터 3달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이 강원도 내 시내버스 이슈에 대해서는 이번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서민들의 발이라고 불리는 시내버스가 좀 곳곳에서 멈춰가지고 문제가 많은데요. 일단 춘천 시내버스 상황 취재 요정 장진철 선배님께 말씀해 주실까요? 춘천시가 녹색 시민협동조합이라는 네. 이 협동조합 체제 전국에서 처음 이 결국 시민 공영제 성격인데 이렇게 해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7월에 출범을 하게 여기서 됐는데요. 주체는 춘천시예요? 아니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협동조합이에요? 여기가 조금 애매해요? 예. 아. 조합이 네. 조금 이상했어요. 제가 이게 취재를 해본 결과 뭐 다른 기자들도 똑같이 느꼈을 텐데 자본금이 129만 원. 129만 원이요? 결국은 그 춘천시가 이걸 위해서 차고지를 매입해서 또 이렇게 네. 주고 그런 이제 의혹들이 있었죠. 예, 여러 특혜 가지가 의혹들이. 있었는데 네. 결론을 이렇게 하다가 지금 1년도 안 돼서 대표이사가 2번이나 바뀝니다. 네. 그리고 회사의 그 통장이 예. 압류가 되고 뭐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경영 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대표이사가 이제 손을 띄고 지금 그래서 결론은 그 노조 측에서는 완전 공영제를 또 요구하면서 부분적인 파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대표이사가 지금 남아 있나요? 아직도? 공석이죠. 대표이사는 사퇴를 했고 예. 회사는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과정들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조건인 거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예. 다만 회사의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노조에서는 이걸 빨리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그렇죠. 춘천시에 요구하면서 부분 파업에 들어간 그렇죠. 거고 그 과정에서 춘천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가지고 지금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시민협의회의 결론이 한 7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7월에 네. 이 공영제를 해야 된다. 뭐 네. 완전 공영제를 해야 된다. 네.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의 공영제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시민들의 수기 과정을 네. 이렇게 한번 거치게 되는데 7월까지 이게 좀 넘어간다 싶으면 이 버스 회사의 경영난은 더 심각해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좀 결론을 내려서 좀 일각에서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좀 시장님이 결단을 딱 빨리 좀 내려서 네. 좀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이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행정 참여를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시내버스 문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중지를 모아서 좀 해결 방법을 찾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주는 상황이 좀 다른 거죠. 네, 원주는 지금 태창 운수가 네. 거기도 원주에는 한 버스 업체가 총 3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태창 운수가 지금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파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승객 수가 감소하니까 3달 동안 4월부터 7월까지 3달 동안 휴업에 들어가겠다 네. 했는데요. 여기도 원래 경영난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었고 예. 여기도 지난달 말에 업체가 회생 절차 폐기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파산 신청을 한 건데 예. 그래서 노조에서는 비수익 노선이 많으니까 계속 버스를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잠깐만. 이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아, 네. 2017년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에 법정 관리를 아, 신청하고 예. 2017년부터 법정 관리 중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요. 폐기 폐기. 신청.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폐지 신청. 우리 그냥 법정 관리를 폐기하고 파산 신청으로 가겠다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관리를 하던 거를 멈추고 맞죠, 변호사님? 네네네. 춘천 원주뿐만 아니라 화천에서도 네. 지금 버스 회사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도 화천에서 지금 운수하고 있는 산천어 운수라는 네. 곳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법정 관리 신청을 했다가 이제 재무 구조가 너무 취약하니까 법원에서 이제 파산 쪽으로 이제 해라라고 해서 일단은 보류가 된 상태인데 이제 굉장히 재정 규모가 취약하고 또 가족 경영을 하다 보니 그렇죠. 또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네. 또 뭐 횡령, 뭐 배임, 뭐 또 버스 종사자들과 회사 간의 분쟁 뭐 이런 예. 걸로 화천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시내버스라는 게 뭐 사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운영이 됐잖아요. 시내버스 회사들이 돈을 벌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네 회사를 운영했으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 회사 차원의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어떤 불편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현실로 다가오고. 자, 그럼 모든 시내버스 회사들 왜 이렇게 좀 다 문제가 되는 건지 먼저 짚어볼까요? 예. 경영난 왜 그런 거예요? 뭐 경영난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버스 안 타시잖아요. 다. 그렇죠. 자기 차가 네. 있으면서 이걸 마이카족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마이카족들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확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예. 자가용 이용자로 합시다. 아 이렇게 마이카족 약간 센스 있는 정한 건데 예, 그걸 또 굳이 외래어를 예. 좀 거부해요. 훈민정음 쓰신 거죠. 아 그렇죠. 네, 미안하다 얘들아. 자 일단은 그래서 자기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면서 그 버스 이용률이 점점 줄게 되죠. 또 그렇죠. 택시라는 새로운 이 교통수단이 또 많이 확대가 되고 다른 이용 수단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버스는 점점 사람들이 이 외면을 하게 됩니다. 외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비스의 질이 너무 나쁘다. 뭐 그런 것들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다른 걸 내 차를 끌고 다니겠다. 이렇게 하면서 버스를 점점 외면받게 되죠. 지금 현행 버스 운행 체계가 완전 민영화가 아니고 준공영제잖아요. 그죠? 준공영제 네. 방식입니다. 이게 네. 준공영제는 아닌데 그 준공영제는 이제 그 지자체가 손실보전금의 100%를 다 지원을 해줘요. 그게 준공영제인데 지금은 각 지자체들은 조금 다르지만 네. 70% 이상, 많게는 95%. 예, 재정 지원을 하는 네, 거죠. 재정 지원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버스를 가야 되는데 이 노선은 여기에서 100명이 타야 이제 나에게 이익이 남는데 10명밖에 안 탔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90명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공적 자금으로 예, 주는 게 준공영제 방식인데 네. 대부분 지자체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네. 좀 이게 정착이 좀 안 됩니다. 너무 그 예산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좀 많이 있어서 공영제의 그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준공영제, 완전 공영제, 부분적 공영제, 시민 공영제. 뭐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다 그것만의 이유가 조금씩 있고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공영제만이 이제는 시내버스를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영제를 운영을 하는 방안이 조금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자체나 정부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비수익 노선이라는 게 결국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노선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죠. 이 노선을 직접 지자체가 운영하면서 입찰을 받아서 버스 업체를 투입하는 방식. 또 그거 아니고 특정 업체에 운행하라고 시키고 비용을 보존하는 방식. 이게 이제 그동안에 했던 이제 준공영제에 어떤 해당되는 시스템이었고요. 춘천에서 도입한 건 요거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이 시민버스 운행을 하면서는 아예 마을 버스를 춘천시가 직접 사서 버스를 사서 위탁을 맡긴 거죠. 예. 요거 조금 다른 형태의 시민 공영 버스 뭐 이렇게까지 좀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부분 공영제라는 네. 이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가 지금 잘 정착된 데가 제주도. 제주도요. 예, 제주도 네.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제주도가 버스 29대를 구입해서 지금 기존에 한 5개 업체가 있는 데를 함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게 6개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003년부터 오래됐네요. 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계속 늘고 있대요.
수익이 늘고 수익이 있다. 그러니까 네. 이용객들도 늘고 있고 수익도 늘고 있고. 근데 나름대로 정착을 한 거네요. 정착을 했죠. 강원도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제주시 사례 봤고 또 다른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 볼 만한 사례가 없을까요? 또 세종시. 네. 예, 세종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2 정부 청사가 네. 예, 세종시로 옮기면서 정말 작은 이 시골 마을이었던 곳이 그렇죠. 거기는 행정 복합 예, 도시가 됐죠. 정말 대규모 도시로 확 퍼져 나갔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면서 원래는 버스 회사 하나가 있었대요. 되게 영세한 버스 회사 있었는데 네. 여기서 운영을 못 하겠다. 그렇죠. 너무 넓어지고 우리는 이게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부분적 공영제를 하겠다 선언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29대로 시작을 해요. 네. 29대로 시작을 해서 뭐 버스를 높이고 거기에 뭐 보면 BRT인가 SRT인가 뭐 이런 게 들어온대요. 전철 네. 아니죠. 전철이 전철이요? 예, 뭐 그게 들어와서 네. 그래서 거기랑 연계하고 뭐 하니까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세한 버스 회사는 못하겠다 계속 이러니까 교통공사를 설립하면서 버스를 확 늘리죠. 지금 169대인가 거의 170대 가까이가 있는데 30대가 넘으면 공사를 설립해야 된대요. 네. 근데 네. 공사를 설립하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29대로 대부분이 시작을 합니다. 제주시도 29대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세종시도 29대 시작했는데 세종시는 지금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169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여기는 되게 잘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저도 보니까 그 전기 버스인데 이렇게 뒤에 달려 있는 트랩형 이렇게 연결돼 있는 버스 두 대가? 예 이런 것도 투입을 하고 그 평양에서 보던 거 아닌가? 두 대 이렇게 달려 있는 버스. 그건 위에 전기가 예. 근데 이건 전기 엔진으로 돌아가는데 뭐 그런 것도 도입하고 심지어 여기는 그 그러니까 운전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양성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예. 아니 업체가 아니라 도시공사에 교통공사에서 예.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일자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 세종시는 부분 공영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거의 완전 공영제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이제는 거의 완전 공영제가 된 거죠. 세종특별시가 예. 교통공사를 교통공사. 설립을 해서 예. 그 교통공사가 버스 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거죠. 예. 거기에 소속된 종사원들 또는 업체 자산들 이런 것들이 도시공사에 다 소속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짚어봐야 되는 게 이게 완전 공영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복합도시라는 신도시 개념인 그렇죠. 거고, 그럼 과연 우리가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같이 기존에 이미 버스 업체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도시 규모가 더 이상 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곳에서 이런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주형이 그러니까 다 부분적 공영제가 일단은 완전 공영제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네. 재정적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이 버스 노선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서 종사자들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사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려면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를 해결 안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세종시처럼 이제 완전 공영제 도시공사를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가는 건데 저는 강원도형이 이제 이 부분적 공영제, 강원형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잠깐 그러면 강원도형 공영제 네. 가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세종시는 29대 이상 169대라 그랬죠? 예, 169대까지 늘리는 거를 공사 설립까지 허가를 해줬어요. 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줬겠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춘천 같은 경우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이미 시도했던 협동조합에 의한 춘천 시민버스 사례,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마을버스라는 어떤 부분적인 공영제하고 유사한 형태의 춘천시가 재정 투입한 경우도 있고, 그럼 춘천시 입장에서는 세종시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원도형 예, 공영제 이 맥이 닿아 있습니까? 예, 그게 강원도형 공영제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네. 제가 이제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예. 강원도형 공영제가 필요하다라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는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약자가 많고 네. 거리가 넓고 그리고 관광지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 관광지가 많은데 지금은 큰 관광지 말고 요즘 이제 관광 패턴들이
큰 관광지 말고 작은 관광지, 네. 그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네. 대부분이 자기 차를 끌고 와서 음, 왜 이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죠. 예, 그런 거를 이제 강원도형 공영제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버스와 택시 그리고 마이크로버스 뭐 작은 버스들까지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전체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인 예,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이 이 본인들이 봤을 때 최고의 적기다라고 얘기를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 대중교통 체제를 완벽하게 개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강원도만의 특징을 살린 강원도형 공공재, 아니, 공영제를 해야 된다. 근데 완전 공영제와 중공영제를 물어봤더니 네. 그건 다 지자체마다 그렇죠. 이게 달라서 확답은 못 주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례들을 보면 부분적 공영제를 시작을 해서 공영제를 접목해보고 단계별로? 예 그렇게 해서 부분적 공영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아마추어와 이제 이 프로의 차이인데 지자체는 아마추어입니다. 네. 운영해 본 적이 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적 공영을 하면 프로가 하는 것들을 아마추어가 습득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프로화가 되면서 완전 공영제로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 공영제가 해답은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영제 하는 게 취지는 굉장히 좋고 일단 대중교통은 이제 복지 네네. 복지 차원에서 기본권? 봐야 되죠. 네. 기본 교통 통행권을 보장하느냐 봐야 되는데 공영제를 하면은 이제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재정도 좀 투명해질 수 있고 네. 시민 복지도 좋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네. 이 공영제를 하게 되면 기존의 버스 회사를 시에서 다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자산도 사고 거기는 채무도 다 떠안아야 되는 거고 방금 아까 잠깐 나왔지만 퇴직금 네. 이 퇴직금도 무시 못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일 텐데 지금 버스 노조에서는 이제 공영제를 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공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그 버스 운전 기사님들, 버스 운송 종사자들이 다 준 공무원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을 만만치 거고 계속 이제 운영 경비가 투입이 될 텐데 특히 이제 뭐 수도권이라든지 버스 이용객들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이용객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러 가지 비수익적인 부분이 발생을 할 텐데 세금은 또 세금대로 투입이 되고 또 공영제를 하더라도 그 이제 일단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네. 이제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공영제 하느라고 세금 들어가 또 운영 안 되고 또 잘못 방만하게 운영되면 또 내가 또 내 돈 들여서 또 택시 타야지 자차 운행해야지 이용 이중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초기 인수 비용에 또 매년 운영해야 되는 운영비 또 거기에 공사 설립으로 인한 조직이 비대해지고 이게 뭐 공사공단이라는 것들 행안부에서 괜히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고위공직자들 퇴직한 뒤에 재취업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든지 투명하게 또 관리가 안 되거나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측근 챙기기에 어떤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거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시내버스가 우리의 공공재냐 또 어디까지를 우리가 시민생활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헤드라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왔습니다. 예. 미리 좀 준비를 하셨나요? 준비를 못했네 내가. 준비했죠. 보지 마시고 컨닝을 하시고 그러세요. 시험도 아니고. 네, 이번 주제는 강원도민들의 발, 시내버스 이슈와 관련된 헤드라인 뽑아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이번 주 기준은 있을까요? 네, 저는 시민 입장에서 시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네, 헤드라인을 떨어지겠는데? 뽑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발. 네. 그러면 시간 좀 드릴까요? 제일 마지막에 하시겠어요? 네, 네. 그럼 또 제가 먼저 해야 되나요? 뭐 시민의 발 이런 거 쓰지 맙시다 우리. 무슨 보고 아니 못 봤어요. 이미 컨닝을 하고. 볼모 이런 거 너무 이제 그런 너무 거. 많이 자, 썼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시민의 발, 바로 시민의 발. 쉼표. 쉼표. 예. 과감한 혁신 통한 강원도형 공영제로 오라이. 오라이는 좋아요. 그렇죠. 네. 버스 안내양 네, 예전에. 오라이. 오라이. 아, 저는 반복되는 파업, 교통약자 이동권은 어디에? 입니다.
그렇군요.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나? 예. 아 근데 못 찾겠네 오늘. 근데 넘어갈까요? 아니 좀 드라이하게. 그래서 저는 클래식하게가 아니고요. 클래식하면서 드라이하게 강원도형 시내버스 공영제 공론화 시작. 뭐 이 정도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저는 탈락. 근데 제 마음을 잘.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네. 버스 타기 너무 힘들고 이동하기 힘들어서 교통 약자의 이동권 진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김선아 기자님 제가 탈락했죠. 감사합니다. 답은 김선아 기자가 사는 걸로. 네. 아, 그런가요? 네. 재난지원금 제일 많이 받으셨으니까. 저보다 애가 저는 셋이고 가족이 있는 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의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